이제 여야 새 지도부를 꾸린 여야 어떤 그 상견례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상생 협치를 당부를 하겠는데 그 상견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 당대표가 된 오선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당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울뿐인 협치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을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네,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협치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송영길 대표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건 전례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행보 자체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2015년에도 문재인 당시 신임 당대표 2015년 2월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행보로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행보 속에서 네.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통합이 참 아쉬웠다. 자꾸 국민들이 갈라서고 있다. 서로 어떤 진영 논리가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통합으로 계속 좀 더 이끌었어야 됐다라는 어떤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초심, 당대표로서의 초심이 계속 이어지느냐. 꼭 이 송영길 신임 당대표에도 똑같이 어떤 그런 뭐랄까요? 주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분들의 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도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의를 갖춘다는 그 마음을 국민들이 지금 갈라서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여권 당대표로서 사실 그걸 어떻게 통합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생각을 이 행보로서 사실 계속 끝까지 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 걸 또 이례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당시 당대표 2015년대 당대표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문재인 당대표 이제 현 대통령이신데 네. 그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를 했고요. 그에 추미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들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도 한 건데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뭐 공과가 있고 뭐 비판할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부분을 예우를 갖추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쓰면서도 각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의 역할들을 잘 표시하면서 글을 썼어요. 김대중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사고시 이런 표현을 썼고 김영삼 대통령 민주주의 군정종식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에 대한 기여.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여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는 있지만 과보다는 공 쪽에 방점을 두고서 예우를 갖췄다는 점에서는 당대표로서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협치에 대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송영길 지금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협치에 더 방점을 두고서 여야 소통의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송영길 대표 일단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야 협치 부분도 있고 당청 관계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이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5년 단임제 마지막 해에 당 대표나 당 원내대표는 사실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거를 이끌어 나가려면 즉 정권을 다시 계승해서 계속 정권을 가지려면 네. 당연히 당이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그 전 정권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당 대표가 사실상 어떤 그런 다음 대선 주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다음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당 대표인데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 초점이죠. 네. 중요한 건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뭐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네.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졌을 때 분명히 당의 목소리가 앞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어떤 숙제. 그래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지금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청와대를 설득하고 또는 야당을 설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의 강경파를 설득하는 거예요. 당의 강경파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우리가 통합으로 나가야 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아마도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야당과의 어떤 협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른바 문자 폭탄, 네네, 어떤 뭐 거기서 그런 불거진 부분이죠. 갈등 부분,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불거진 어떤 내부 갈등, 민심과 당심 사이 그 말씀하시는 건데 연결해서 질문을 해드리면 지금 보면 당 사무총장에는 삼선의 윤관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 대변인으로는 재선의 고용진 의원이 내정돼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도 네. 사실은 친문 색깔이 좀 옅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뭐 한 제 생각에 반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친문 비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강성 발언을 내시는 분들 뭐 소위 저는 그것도 강성 발언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언론의 뭐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분들과의 어떤 그 역학 관계랄까요? 아니면 어떤 여론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당의 사무처를 책임지는 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친문 성향이 약한 분들을 집어넣고 넣는 것은 결국 당이 그런 부분에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함께 가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너무 강성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도 사실은 아주 그 강한 친문적인 성향은 아니잖아요. 친문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계파 색깔이 옅은 그런 대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최고위원 중에 어쨌든 뭐 좀 더 친문 색채가 강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이 그런 분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 사무처를 구성하는 주요 직책에 이런 분들을 앉히는 것, 즉 친문 색깔이 좀 약한 분들을 앉히는 것은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옅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을 좀 일으키는 역할을 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구성들을 봐도요. 그러니까 네. 친문 색태가 강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서 어쨌든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민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강하게 그런 그 소위 문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강해지면요.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국회의원 모두가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네. 나중에 국회의원 또 하려면 재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무작정 어느 한쪽의 목소리 큰 쪽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여야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상견례 자리에서는 일단 상생과 협치를 당부하는 좀 모습이었습니다만 원내에서는 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장물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제 장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앞으로 좀 원구성 협상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게 어떤 협치의 어떤 시험대가 될까요?
원구성이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그때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때 제안했던 5개 상임위, 뭐 국토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를 예. 받아들이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후회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법사위를 야당에 주거나 혹은 주요 그 몇 개 상임위를 야당에 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당대표가 만들었어요.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네. 그때 주장은 이거예요. 진짜 민주주의는 다수당이 다수당 생각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소수당을 어떻게든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수당이 양보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소수당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준다든지 혹은 뭐 상임위장을 배분한다든지 이것들이 사실 김대중 당시 당대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로 소수의 의견을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여겨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다수니까 180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되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회초리를 또 맞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때 야당의 어떤 그 실수를 또 인정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여당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그래 여당이 이제는 좀 오만하면서 바뀌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은 권한이 없다면서 여지를 좀 닫아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에 양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야당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저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국민적 심판 받을 거다 하면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법사위도 거의 넘어오게 된 건데 전례적으로 그건 맞아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야당이 해왔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뭐 그걸 지금 맡고 있는 여당이 책임을 지겠죠. 네. 근데 법사위가 사실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요. 법사위 원래 기능 자체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올 때 하는 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요. 원래는 자꾸 심사만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야 되는데 네. 야당들이 결국은 통과시키기 싫은 법안 같은 경우 계속 붙잡고서 그걸 통과를 안 시키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만 하게 하도록 하는 법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번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법사위의 어떤 역할 자체를 명확하게 국회법이 만들어 놓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넘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법사위를 만약에 야당에 넘겨주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뭐 협치의 기준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마지막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 과제들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는 어떤 양보가 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보면 여야 신임 지도부 체제 이후에 첫 기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 앞서 정치부 리포트를 봐도 이른바 가족 논란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내일 어떨까요? 좀 시끄러울까요? 그런데 현 정부가 그 국정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정 철학과 일치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사실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혀 위배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 그 도어 사건 하청업체 직원이 그렇게 사망한 걸 왜 원청에서 책임지냐 이런 발언들은 정말로 이 정부나 이 민주당이 의 어떤 같은 진영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사람을 지금 장관에 앉혔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뭐 더 이상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내일도 몇 개 그 어떤 의혹들은 현 정부의 정말 국정 철학과는 위배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외국에 어떤 계속 부분일까요? 체류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어떤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엄격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 뭐 사실 열거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뭐 세종시 아파트 관사 재테크 제가 누구라고는 지금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여당에서
사실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니냐. 현 정부가 지금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데 또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그 눈에 그 불을 켜고 지금 그 이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그대로 지금 국정 철학과 위배되는 분들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저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뭐 의혹입니다만 의혹들 중에서 일부는 사전에 이걸 어떻게 걸렀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걸을 수도 있었던 대목들도 있거든요. 왜 사전에 못 걸렀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의문이에요. 네. 저도 의문인데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그 전에 사전 검증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중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검증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예컨대 예. 뭐 자녀가 함께 뭐 갔다 이런 거는 뭐 본인이 계산했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뭐 예를 들면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외국에 살면서 부동산을 매매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충분히 저는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자꾸 오는 물론 이 논란들이 100% 사실이 아니냐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잘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넘어갈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의혹들 중에 몇 가지는요. 좀 미리 좀 걸렸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검증 과정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고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이 선택되기 어렵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정치인도 아니에요. 다 관료 출신들이고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아쉬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검증 과정을 좀 촘촘히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아쉬운 점들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에 대한 평가로도 아마 이어질 텐데요. 끝으로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수치를 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이른바 이제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갤럽도 자체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지금 30%가 선이 무너져서 29고요. 오늘 지금 보여드린 건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가 역시 자체 최저치입니다. 33%. 자, 이 일주일마다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3개가 있는데 수요일 날 발표되는 RN서치까지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추세선이 완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10% 이상이 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4월 달이 보통 지금 이 긍정 평가 뭐 부정 평가 이렇게 했을 때 네. 갤럽도 보시면 거의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부터 뭐 40%대였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 4월 16일 날 갤럽이 지지율이 30%로 떨어졌어요. 지금 리얼미터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완만한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1, 2개월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주당,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아마 매주마다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지금 정당 나타날 지지도가 겁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당 지지도. 27.8%가 민주당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3%니까 차이는 조금 있죠. 근데 이것이 점점 근접하고 있다. 리얼미터에서도. 이게 청와대가 지금 고민하는 지점일 겁니다. 네, 연령별로 또 나온 결과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 정부 어떤 주된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도 좀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 지금 이 결과로 보면 40대도 사실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개혁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도 약간적인 부족함이 있고 거기에다가 개혁적인 부분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적인 예가 지금 뭐 물론 뭐 예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손실보상금 관련해서도 법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물론 이건 정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적 여망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혁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후퇴되는 것은 결국 전통적인 지지층에도 결국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문제나 아니면 이 K-방역 관련해서도 사실 백신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주
그리고 투명하게 백신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살펴주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언론들이 자꾸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국민들 볼 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래요. 방역 당국에 매일 사실 코로나19 관련한 브리핑 하잖아요. 2시에. 그때 백신 관련된 것도 같이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수급 표를 상황에 만들든 대해서? 예. 차트를 만들어서 현재 이렇고요. 언제까지 들어오고요. 이번에 지금 1차적으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데 며칠 날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계속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답변 안에 마지막 질문 답변이 들어있어서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청 지지율이 중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개혁적인 부분을 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백신 수급 문제를 해법으로 제시하셨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떤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시 백신 똑같습니다. 백신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렸어요. 정부가 처음에는 질본이 그러니까 질본이 알아서 해라. 네, 질본이 정은경 청장. 예. 그 질병관리청이죠. 네, 네. 질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백신의 어떤 그 이 주 관리 부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이 돼요. 복지부 장관이 백신 수급 TF 팀장이 되고 백신 수급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백신이 뭐가 들어왔다. 이 발표를 총리가 해요. 이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계속 발표도 하고 뭐 수급 상황도 챙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지금은 달라졌다. 다시 한번 그걸 세워야 된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을 어디에 잡고 발표와 모든 책임을 한 곳에 몰아라. 그렇게 분산시키지 말고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